지난 월요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송장 가정교사, 경제가정교사죠 참. 모든 분야의 가정교사입니다.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반대하는 측의 이제 논리는 일관되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진다. 40%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 상황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에도 불구하고 혹은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다. 그것도 한번 해설해 주시고. 자, 재정 건전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 2,200만 가구 대상으로 예. 소요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뭐 기부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요. 전액 다 나간다고 예. 했을 때. 한 14조 3천억 원입니다. 14조. 예. 네, 14조 3천억 원. 요게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요게 한 0.75%에 불과합니다. 0.75. 1%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적자 국채는 적자 국채가 한 3조 4천억 원 정도만. 3조. 그러니까 다 했을 때. 예.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적자 국채 부분이죠. 네. 나머지 이제 뭐 세출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0.18%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이 건전성에 국가 부채 비율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한 14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수치가요.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도 이번에 4월 달에 수출의 감소가 네. 한 120억 달러 정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한 14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수출 감소 부분을 내수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메꾸려면은 저는 그 이 14조 3천억 원 정도를 5월 달부터 지금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나머지 한 저는 올 1년까지는 좀 예상을 해야 된다. 네. 한 7개월 정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달 지급한다고 할 때 네.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부담 주는 게 전액을 적자 국채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한 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5월에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행하고 기준 1인 가구는 40만 원. 그런데 이걸 매달 지급한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5%밖에 안 된다. 그게 그 5%를 우리가 마감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한 않는다. GDP 대비 한 45% 정도로까지 이렇게 44년에 45%까지 올라갈 텐데 지금 올해 선진 국가들이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냐면요.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계산한 겁니다. 이것도요. 계산했는데 얼마가 되냐면 한 22% 정도 올라갈 걸. 22% 정도 올라갈 걸로 해요. GDP 대비요. 평균이. 평균 선진국 5%면 평균이요.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격차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요. 선진국 평균에 대비해서 더 벌어지는 거죠. 더 우리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한 40%한 중반 정도 올라가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예, 그렇죠. 근데 왜 우리 관료들은 이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예민한 거 그 자체는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돈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고. 근데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준 하나, 잣대 하나만 가지고 그게 무슨 우주의 원리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만류인력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딱 전선을 치고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가. 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 국가 재정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기재부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막강한 기관이죠. 그렇죠. 돈을 결국은 다 배분하는 이 조직이니까요. 네, 용돈 안 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검찰의 조직의 어떤 기득권이 있듯이 기재부도 어떤 관료 조직의 기득권이 있죠. 관료 개개인들은 굉장히 뭐 성실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조직의 어떤 기득권
주권 논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돈의 용처에 대한 결정은 예. 우리가 하는 것이다. 예. 예, 그 사용의 결정은 그거는 대통령도 누구도 아니고 우리한테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가요? 말하자면 어떤 관성입니까? 그렇죠. 관료적 관성? 지금 이제 기재부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재정의 어떤 하나의 그 규모 수치가 예. 어떤 학문적이나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40%라는 예, 40%라는 것도 없고 그런 얘기 한 작년쯤에 하셨죠 한번.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족보도 없는 나타난 수치란 말이에요. 족보도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예?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는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돈을 안 쓰게 되면요 국가 재정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말씀하셨죠. 예, GDP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요. 예. 그렇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대공하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월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실업률이 몇 %였냐면 8.8%가 올라갔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한 4.2% 정도 되는데 한 4.6%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이 그 실업자들에 대해서 실업자가 한 이게 한 11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차이가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최고치 정도까지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할 때 한 115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할 텐데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월 최저임금씩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개월 공급해 주더라도요. 이게 한 14조 5천억 분이 안 돼요. 이번에 한 달 저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자리 방어가 최고의 지금 저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자리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투입하는 거 누구도 반대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10조 원 정도 적은 규모를만 가지고도 실업자들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정도에 그러니까 저거는 소득을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남은 1년 올해 말까지요. 지원해 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GDP 대비 1%도 안 되는 규모인데. 근데 그 수치로는 다 이해 갔거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건 기재부에 근무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국민들한테 이런 비상 상황에서 현금을 주는 것을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식 시장주의로 공부한 분들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분들이 지금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 그 관점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나라 국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예.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봐야 요 말씀하신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 또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 그 분야에서는 예.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그 전선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걸 핑계 댔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한계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도 있는 조직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한계를 안고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저는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죠. 첫째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관료 중앙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네. 미국보다도 원래 그 배운 사람들이 더해요. 어제보다. 베낀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빌린 거 아닙니까 그냥. 미국만 하더라도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 후퇴에 대해서 네. 지금 추경을 4번 편성을 했는데 GDP 대비 그게 미국 GDP 대비 13%가 넘는 규모예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그게 200조가 넘는 규모예요. 원래 원전은 유연해요. 자기들이 또 만들면 되니까 새로운 이론을 자기들 편한 대로. 근데 꼭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부여 안고 끝까지 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교조주의적인 어떻든 간에 이런 사고가 좀 상당히 지배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이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권의 독점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국가 부채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들이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예. 책임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고 예. 또 자부심이고 예. 근데 이런 뭐랄까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게 그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한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국가 부채가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간에 부채가 증가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번 게 우리는 아니라. 지금 정부 가계 기업 봤을 때 가계 기업은 돈 쓸 여력이 없어요. 네. 정부뿐이 돈 쓸 여력이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은 결국 뭐냐면 국민들의 몫인 거예요. 국민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네. 근데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의 몫은 결국 뭡니까? 세금 가지고 결국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나중에 이걸 상환한다면요. 네. 근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민 대다수는 사실 국가 재정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비를 증가하더라도 그 부담이 크지가 않다고요.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모든 논리가 뭐냐면은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고소득자들의 논리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의 논리. 예. 기업 지원에는 그렇게 망설이지 그렇죠.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업도 결국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계층들이니까는 네. 예, 노동자들보다는요. 이 사고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예. 국가를 기업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국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 교수님께 배운. 예.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너무 좀 저기 이제 엄살 부리지 말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재정 건전성은 핑계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소위 선진국 중에 그래서 꼭 선진국이라고 해야지. 선진국 중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이미 이제. 예, 그렇죠. 예. 한국을 선진국으로 표현해서 쓰더라고요. 그 재정 건전성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좋아도 너무 좋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좋죠. 과하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이제 그 기재부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 저기 뭡니까 1위. 예. 예. 성장률 1위다. 예. 이거 찬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세계 최고.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마이너스 1.4인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한국 아래로 다 있어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유럽연합,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은 왜 없죠? 일본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안 했어요. 1분기 걸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본은 1분기가 뭐 선진국 수준 평균 수준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2분기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지난해 4분기가 마이너스였었기 때문에요. 이미 마이너스였나? 예, 이게 전분기 대비기 때문에 기조 효과도 고려를 해야 돼요. 기조 효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분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지난해 4분기가 높았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소폭이 클 수가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감소폭이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율하고도 같이 동시에 좀 봐야 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일본은 안 나왔고. 예. 예. 그 코로나 타격을 크게 입은 나라들은 대부분 아래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을 보고 있죠. 중국도 마이너스 10%에 가깝네요. 예. 예. 싱가포르도 마이너스 10%. 예.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굉장히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예. 1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타격이 나타난 거고 대개 근데 주요 국가들은 2분기부터 지금 저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방치를 했었잖아요. 예. 방치했다는 얘기는 그냥 경제 활동을 그냥 하게 냅뒀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에는 그랬죠. 예. 예. 근데 봉쇄 전략을 쓰기 시작한 효과는 이제 2분기에 나타날 그렇죠. 것이다. 예.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초창기에 내수가 타격을 받았죠. 2월, 3월 이럴 때니까 예. 자영업자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는 생활거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4월, 5월 넘어가면서 내수가 그러니까는 그나마 튼튼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더 내수는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럼 2분기에도 우리가 세계 1위 가능성이 높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는 변수인데 예를 들면 주요 국가들이 지금 경제가 급락하다 보니까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보니까 예. 그런 점들. 예.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관심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치달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회복하기 참 힘들 정도로 최악으로 치달을 거예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그 수치도 발표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가더라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일부 국가들이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을 저희가 원래 3부에 모시려고 했는데 어찌나 바쁘신지 요새 다른 방송국에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오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첫 순서로 잠깐 모셨고 이제 경제 관련 뉴스가 앞으로 중요해지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시간을 빼주세요 아침에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모의해 가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